패트릭 마홈스와 조시 알렌이 이끄는 이 캔자스 시티와 버팔로 팀은 매년 플레이오프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팀이에요. 그리고 이 두 팀은 앤디 리드 감독과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션 맥더머트 감독이 사제지간이라는 스토리도 있고, 매년 굉장히 뛰어난 경기 수준을 보이면서 항상 접전 끝에 경기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항상 그 승자는 이 캔자스 시티 패트릭 마홈스였던 그러한 매치업이었는데요. 올해도 이 두 팀 간의 매치업은 결국 패트릭 마홈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 경기는 LA 램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이 슈퍼볼 52 경기 이후에 플레이오프에서 펼쳐진 가장 전략적인 요소가 돋보였던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전략적인 요소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캔자스 시티의 오펜스를 볼 텐데요. 일단 저는 캔자스 시티 칩스의 오펜스가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당연히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이들의 오펜스는 정규 시즌에 패트릭 마홈스 본인도 부진한 모습을 분명히 보였고, 또 건강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였고, 그리고 이들의 리시버즈는 매 경기 드랍을 일삼으면서 굉장히 이 마홈스 에라에 있어서 가장 떨어지는 오펜스의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지금 캔자스 시티 칩스라는 팀은 마홈스 시대에 있어서 가장 뒤떨어지는 팀이에요. 승률만 봐도 정규 시즌 승률만 봐도 11승 5패밖에 못했잖아요. 이처럼 가장 떨어지는 이 마홈스 에라의 폼의 이 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팔로 빌스를 이겼다. 그리고 이들이 이 경기 이길 수 있었던 요소는 정말 긍정적인 요소가 다 터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일단 건강한 패트릭 마홈스, 후디니, 매지션, 정말 여러가지 수식어가 불릴 정도로 본인만의 플레이를 창출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포켓 패서로서도 완벽한 모습을 이 경기에 보여주었어요. 일단 칩스 오펜스의 경기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자면 굉장히 한정적인 포메이션과 퍼스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메이션은 대부분 이 2x2 그리고 타이트 스플릿을 펼쳤고요. 2명, 3명의 타이트 엔드를 계속해서 트래비스 켈시, 노아 그레이, 블레이크 벨, 이 선수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헤비 퍼스널, 그리고 이러한 퍼스널에서 나오는 이 파셰코를 통한 러싱 게임까지 굉장히 한정적인 이 퍼스널과 패키지를 꺼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 오펜스 플레이 콜을 통해서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를 대처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스톨 포메이션, 그리고 한번 이 풀하우스 포메이션까지 보여줬죠. 이 평소에 보지 못한 포메이션을 펼침으로써 캔자스 시티 칩스의 이 러싱 게임에 대한 의지를 더욱더 돋보여주기도 했고, 또 버팔로 빌스 입장에서 뭐지? 얘네가 평소에 하지 않는 것인데? 라는 당황함을 유출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들의 리시버였던 리시버들 굉장히 못했잖아요, 정규 시즌. 그렇지만 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버팔로 빌스를 상대로 MVS는 2번의 굉장한 캐치를 따내면서 아니 드디어 돌아온 거냐 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벽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위닝 멘탈리티를 가진 팀은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는 본인들의 100%, 200%의 활약을 펼친다 라는 속설이 있잖아요. 캔자스 시티 칩스는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역시 챔피언 팀은 뭔가 다른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빌스 디펜스는 굉장히 못했죠. 이 션 맥더머트 감독이 디펜시브 플레이 콜링을 하면서, 물론 이번 시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팀 내 핵심 맨 밀라노도 시즌 아웃이 되었고 디펜스의 리더였던, 그리고 본 밀러 올 시즌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부상을 계속해서 당하면서 사실상 먹튀의 길을 현재 들어가고 있는
아무튼 버팔로 빌스의 이 디펜스의 주축들이 계속해서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고, 부상과 함께 빌스의 디펜스는 올 시즌 꾸준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빌스의 디펜스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패트릭 마홈스의 패싱만 막자. 패트릭 마홈스, 앤디 리드, 너네 러싱하는 거에 있어서 어색하잖아. 너네는 패싱의 팀이지 러싱의 팀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패싱에 집중한 니켈 퍼스넬을 계속해서 꺼내들었고, 라이트한, 상대적으로 캔자스시티가 헤비 퍼스넬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빌스의 디펜스는 라이트한 퍼스넬을 운영을 했고, 또 투 하이 커버리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러싱에 대한 대비는 잘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포맨 러쉬와 투 하이 커버리지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빌스의 디펜스는 이 포맨 러쉬에서의 그러한 패스 러쉬가 생각보다 효력이 없었고, 결국 패트릭 마홈스는 안정적으로 본인만의 플레이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는 패착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 전체적으로 빌스의 디펜스는 이제 세대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나도 늙은 좀 베테랑들의 선수들이 너무 많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이 스피드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영상은 일단 캔자스 시티 칩스의 오펜스가 이번 경기 가장 많은 이 퍼스널과 포메이션을 사용했던 플레이예요. 이 플레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x2, 지금 이 라인 양쪽에 나란히 2명의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는 포지션이고 포메이션이고, 그리고 타이트 스플릿으로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 타이트 엔드가 이 트래비스 켈시, 그리고 노아 그레이, 그리고 블레이크 벨, 이렇게 3명의 타이트 엔드인 13 퍼스널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런닝백이 이 패트릭 마홈스의 뒤에서 이 피스톨 포메이션으로 현재 배치되어 있죠. 이것만 보면은 캔자스 시티 칩스가 이전과는 분명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특히 이 러싱 게임에 있어서 디펜스 입장에서 이 2x2 이 스택된 포메이션을 보면은 이들의 스택 포메이션 상황에서 라우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스위치 릴리즈가 될지, 아니면 핑 라우트가 될지, 넘 라우트가 될지, 이 코너백과 이들을 커버하는 세이프티, 슬락 코너백 모두가 이 스택셋을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릴리즈가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스프레드 포메이션을 유지한 채 리시버들이 뛰어나서 알아서 1대1로 이겨주는 팀이 아닌 이상, 이러한 스택 포메이션은 이 포메이션상, 오펜스의 구조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이 방법이기도 합니다. 캔자스 시티 칩스는 어쨌든 본인들의 리시버가 1대1로 상대를 이길 수 없음을 정규 시즌을 통해서 여러 차례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기에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었고,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의 오펜스의 구성이 현재 헤비 퍼스널, 이 13 퍼스널로 맞춰졌기 때문에 더욱더 라인 선상에 가깝게 붙이면서 스택은 유지한 채 러싱 게임에 있어서의 위협도 확실하게 주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13 퍼스널을 가져갔지만 버팔로 빌스의 이 패키지 구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세컨 레벨 진에 있어서는 3명의 선수가 지금 있는데, 문제는 7번 이 테런 존스는 코너백이죠. 코너백입니다. 그리고 52번이나 25번 2명은 라인베커예요. 하지만 이들의 라인베커 또한 이 6피트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라인베커 타입의 선수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캔자스 시티 칩스는 헤비 퍼스널 3명의 타이트 엔드를 꺼냈어요. 트래비스 켈시는 리시버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아 그레이와 이 블레이크 벨은 분명히 블락킹에 능한 타이트 엔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팔로 빌스는 니켈 패키지를 꺼내 듭니다. 425 니켈 패키지를 꺼내 들었고, 당연히 이 헤비한 퍼스넬과 라이트한 퍼스넬과 싸우면은 러싱 게임에서 그라운드 싸움으로 펼쳐진다면 당연히 지죠.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가. 그리고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는 이를 포기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패싱으로는 막을 거야. 하지만 러싱으로는 당연히 내줄 거야. 하나 뭐 둘 다 못해 우리는. 라는 것을 이번 경기 내내 보여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캔자스 시티 칩스의 이번 경기 러싱 게임은 더욱더 성공을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캔자스 시티였다면 앤디 리드 감독과 패트릭 마홈스는 분명히 질려 했을 거예요. 아, 우리는 빨리빨리 빅플레이를 통해 전진하는 것을 원해. 하지만 정규 시즌을 치르면서 캔자스 시티 칩스는 꽤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팀의 패싱 게임이 더 이상 팀을 이끌어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깨달았고, 러싱 게임을 통해 전진하고 우리는 강력한 디펜스가 있기 때문에 런더볼, 그라운드 게임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자. 비록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우리는 카멜레온처럼 변해야 된다. 라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앤디 리드 감독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좀 회의적인 감독으로 봤고, 플레이오프에서 올 시즌 캔자스 시티 칩스의 성공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앤디 리드 감독은 이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감독 중에 한 명인데, 과연 이 감독이 이 런 게임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나가길 원할까? 그런데 이번 경기, 이 본인들도 그러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네, 플레이를 보면은 여기서 토스 플레이로 이어지죠. 여러분들도 저번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투 하이 커버리지를 유지하고 이 양 엣지 러셔를 밖에다 빼놓은 이 상황 속에서 이 타이트 스플릿에 의한 이 타이트 핸드의 크랙백 블락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혀들었죠. 이들의 엣지 러셔를 노아 그레이를 통해서 크랙 블락을 하는데 성공이 쉽고, 그리고 피스톨 포메이션 상황에서의 토스 플레이, 피스톨 포메이션의 가장 큰 이점은 역시 러싱의 방향이 어디로 진행될지 모른다는 점.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레버리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 크랙 블락을 해낼 수 있는 곳으로 토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단순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이 블락킹 싸움에서 분명히 무너지고 있다는 점. 세컨 레벨 진들이 이러한 점을 칩스는 확실히 이용했고, 이 파샤코라는 선수는 또 굉장히 파워풀한 러싱을 충분히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플레이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이 캔자스 시티 칩스가 대단했던 것은 똑같은 포메이션과 똑같은 뭐 퍼스넬을 사용하더라도 이 상황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13 퍼스넬이죠. 트래비스 켈시, 노아 그레이, 블레이크 벨, 그리고 여기에는 라시 라이스가 있고 똑같은 피스톨 포메이션. 버팔로 빌스는 똑같이 라인베커 2명만 세운 채 니켈 퍼스넬 패키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캔자스 시티 칩스는 당연하죠. 또 투아이 커버리지까지 펼쳤어요. 오케이, 너네 변하질 않네? 오케이, 우리 러싱으로 간다. 그렇지만 러싱은 또 달라지죠. 이들이 뭐 토스 플레이만 펼치는 것이 아닌, 이번에는 뭐 와이드 존을 펼치지만 스플릿 블락을 감행하면서 또 다른 비슷한 포메이션과 똑같은 포메이션과 퍼스널에서 다른 방향의 러싱 게임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캔자스 시티 칩스가 고안했던 것이지 않나 싶어요. 이번에도 토스 플레이로 또 한 번의 이 파셰코가 거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기 직전까지 전진을 해내죠. 버팔로 빌스는 계속해서 이 니켈 패키지를 고집을 합니다. 경기가 어떻게 되든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캔자스 시티 또 똑같아요. 3명의 타이트엔드 꺼내고 피스톨 포메이션 하고 오케이 한 번 더 토스 플레이 가자 하면은 굉장히 쉬운 러싱이 되는 거죠. 이 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2x2 타이트 스플릿 상황에서 하지만 이번에 제스 윕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캔자스 시티는 결국 똑같은 이 포메이션과 똑같은 이 스플릿을 사용하지만 가끔씩 다른 것을 펼치기를 원했어요. 그래야만 우리 팀의 그러한 그 쿠세를 읽히지 않기 위해, 디펜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미콜 할드먼이 여기서 제스윕이 되었고, 하지만 뭐 이 플레이는 결국 터치백으로 연결이 되죠. 이 하드먼이 굉장히 못했는데, 아무튼 칩스가 다양한 플레이를 똑같은 포메이션과 똑같은 패키지에서 플레이를 했다는 점, 그것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플레이는 캔자스 시티의 마지막 드라이브였죠. 이 드라이브를 전진한다면 캔자스 시티가 스스로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뭐 시나리오는 똑같습니다. 이 헤비 퍼스널에 대한 또 다른 플레이들을 한번 더 이어가면요, 캔자스 시티 칩스는 이 13 퍼스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러싱 게임에 있어서 성공을 많이 거두기도 했지만, 이러한 레드존 상황에서 이들의 13 퍼스널은 터치다운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상대인 이 버팔로 빌스가 분명히 이 라이트한 패키지를 계속해서 고집을 했고, 만약 우리가 이 뭐 패싱 게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힘들 수도 있다. 뭐 트래비스 켈시를 제외하면은 뭐 노아 그레이나 블레이크 베리 뭐 패싱에 특화된 타이틀은 아니니까. 다만 우리가 뭐 블락킹 능력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플레이를 패싱에서도 펼친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지 않을까라는 이 캔자스 시티의 전략이 레드존에서 먹혀들었어요. 일단 여기서는 이 스크린 플레이죠. 간단하게. 그리고 3명의 타이트엔드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이 중에서 리시버의 역할을 할 선수는 바로 트래비스 켈시밖에 없습니다. 그의 뭐 요새는 좀 드랍이 잦긴 한데 어쨌든 완벽히 이 패트릭 마홈스의 공을 잡아주고, 그리고 리시빙 역할을 잘해줄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스크린에 타고, 이 2명의 타이트엔드는 블락킹 능력이 강하죠. 우리에게 붙여진 코너백, 우리에게 붙여진 세이프티, 오케이 상관없어. 우리는 이 힘으로써 너네를 완전히 눌러줄 거야. 이러한 이 스크린 전략이 펼쳐졌고, 실제로 이 타이트엔드들이 블락을 잘 해냅니다. 그리고 트래비스 켈시는 자칫 이 터치다운으로까지 연결이 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어쨌든 뛰어난 리시버로서의 면모를 켈시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또 아까 2x2 이 포메이션을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 캔자스 시티는 뭐 2x2를 이 타이트 스플릿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은 이 번치 포메이션과 뭐 트리 포메이션, 언밸런스한 포메이션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포메이션을 계속해서 사용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디펜스의 입장에서 릴리즈가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또 이러한 번치, 뭐 스택 포메이션들을 상대로는 디펜스는 특수한 룰을 가지고 있어요. 뭐 포인트 리시버를 뭐 맨 커버리지로 마크해야 되고, 뭐 퍼스트 아웃사이드면 아웃사이드로 가고, 뭐 퍼스트 인이면 뭐 인사이드 코너백이 맞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룰이 있는데, 아니면은 뭐 유명한 락앤 레벨 룰로 뭐 1대1대1대1로 완전히 맨 커버리지로 막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룰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디펜스의 그런 혼란을 유도를 하고, 본인들 스스로 이 포메이션 상의 이점으로 이 세퍼레이션을 자연스럽게 벌릴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에 캔자스 시티도 이 번치 포메이션을 자주 사용했고, 이 플레이는 아쉽게 이 30번의 선수가 잘 막아내면서 실패로 돌아갔지만,
KC가 이 번치 포메이션에서의 이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고안해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은 켈시의 터치다운 장면인데요. 처음에 2x2였다가 이제 이 쉬프트를 해서 다시 3x1 번치 포메이션으로 만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켈시는 코너 라우트로 향하고, 여기서는 또 이제 아웃 라우트로 짧게 빠지고, 그리고 여기선 스탑 라우트를 펼치면서 이 트래비스 켈시를 막을 이 수비수를 혼란을 시키는 전략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트래비스 켈시가 여기서 완전히 오픈이 나버리죠.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번치 포메이션에서 디펜스는 내가 누굴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룰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물론 룰은 다 있겠지만 그것이 다양한 라우트와 이 스위치된 릴리즈로 펼쳐졌을 때 온전히 인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켈시를 분명히 막던지, 이 선수가 막던지, 아니면 코너백이 딥으로 드랍을 해서 트래비스 켈시를 막았어야 돼요. 하지만 이 시선을 보시면 아웃사이드로 가니까 내가 막아야 되겠다. 이 선수는 여기 훅으로 오니까 내가 이 선수를 막아야 되겠다. 트래비스 켈시는 그냥 한번 리라우트만 해주면 되나 보다 하고 서로 막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로 와이드 오픈 터치다운을 내주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또 다른 번치가 이제 RPO 스크린 컨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라시라이스가 번치 이제 시프트를 하면서 또 다른 번치 셋이 구성이 되어 있고, 디펜스들은 분명히 또 다른 이 디펜스의 룰을 수정을 한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라시라이스의 움직임은 이 스크린을 기다리는 모습이고 블락킹을 하려는 모습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패트릭 마홈스는 프리스냅 상황에서 무엇을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냅 상황에서 무엇을 봤을 수도 있고, 공을 스냅을 합니다. 러닝백에게. 결국 이 넘버 싸움에서 어느 정도의 이점을 얻을 수 있었고, 이 러싱은 또 한 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도 비슷하네요. 또 2x2 타이트 스플릿에서 다시 3x1으로 만들어내고, 이 상황에서 페이크 오르빈 모션을 사용하면서 런닝백에게 공을 주었고, 파셰코는 또 한 번의 파워풀한 터치다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디펜스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이 번치로 옮기면서 이 마이크 라인베커가 이 지시를 내리죠. 수비수들에게 이 디펜스의 룰이 바뀐 것을 다시 한번 내립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모션으로 이어져요. 오르빈 모션을 타고 디펜스는 뭐지 하면서 이 러닝백이 같이 진행을 하면서 플레이 사이드가 이쪽으로 진행되는 척 하면서 방향을 꺾습니다. 그러니까 디펜스 입장에서 정말 혼란스러울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캔자스 시티는 이것을 본인들의 한정된 포메이션을 통해서 가능케 만들었다는 거죠. 오히려 다양한 것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려고 한다면 오히려 본인들의 쿠세가 읽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정된 똑같은 포메이션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것을 꺼내니까 진짜 어떤 게 펼쳐질지를 모른다는 거죠. 디펜스 입장에서 예상이 가진 않고 이것을 읽어낼 수가 없는 것을 캔자스 시티는 유도를 해낸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은 풀하우스 포메이션이죠. 이거 사실 볼티모어 레이븐스에서나 이런 포메이션을 볼 수 있지, 캔자스 시티가 이런 포메이션을 과연 펼칠까요? 그리고 이 경우에서도 트래비스 켈시가 이 블락킹을 빠르게 하는 척 하면서 이제 라우트를 타면서 완벽히
이 패트릭 마홈스의 의도와 맞아 떨어지면서 캐치를 해내죠. 이번에는 오르빗 모션을 통해서 이 스크린을 하나의 옵션으로 두고 또 한 번 러닝백에게 공을 주었고, 이 클라이드 에드워즈는 또 다른 빅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아까 이 번치 스크린 상황과 똑같은 플레이라고 사실 보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 플레이에 있어서 이번엔 오르빗 모션을 한 것 뿐이다. 그러니까 캔자스 시티가 정말 이 전략적으로 대단한 이 플랜들을 계획을 했고, 버팔로 빌스는 이를 대처하지를 완벽히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뭐 전략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어쨌든 캔자스 시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패트릭 마홈스가 미쳤기 때문이에요. 이 경기 초반에 일어났던 플레이죠. 완전히 이 포켓이 뚫렸고 사실상 뭐 색을 당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또 저 러닝백이 완벽히 열린 것을 보고 또 공을 던집니다. 뭐 빙글빙글 돌면서 공을 던져요. 근데 또 그게 완벽히 먹혀들고 진짜 뭐 그냥 할 말이 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슈퍼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캔자스 시티가 거진 확실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겠죠. 다음은 버팔로 빌스의 오펜스인데요. 일단 패트릭 마홈스를 이기지만 못했을 뿐이지 저는 이 경기 조시 알렌은 완벽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마지막 드라이브의 아쉬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뭐 토로하기도 할 텐데 그 마지막 드라이브조차도 이 나쁘진 않은 판단이었다. 단순히 디펜스가 더 잘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빌스 오펜스의 경기 포인트는 6 오펜시브 라인맨, 언더 센터, 번치 포메이션, 트리 포메이션, 한정된 포메이션에서 나온 다양한 플레이, 캔자스 시티 칩스의 전략과 정확히 똑같아요. 단순히 뭐 캔자스 시티는 샷건을 좀 더 선호했고 반면에 버팔로 빌스는 좀 더 언더 센터를 선호했고 그냥 단순히 그 차이예요. 캔자스 시티는 뭐 3명의 타이트엔드를 사용한 13 퍼스널, 반면 버팔로 빌스는 1명의 오펜시브 라인맨을 더 추가해서 6 오펜시브 라인맨을 사용했다. 거진 그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또 RPO, 이 쿼터백 리드 플레이, 뭐 옵션 스크린, 버팔로 빌스는 이 옵션 게임에 있어서의 진수를 이번 경기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포인트는 MVS보다 못한 이 스테판 딕스, 이들의 리시버진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경기는 한 끗 차이였어요. 뭐 한 번, 두 번의 플레이를 이 버팔로 빌스가 더 성공시켰다면 버팔로 빌스가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접전 상황 속에서 캔자스 시티들의 리시버들은 정신을 차렸어요. 이 경기에서만큼은 물론 미콜 하이드먼이 뭐 똥을 싸기도 했지만 어쨌든 MVS나 이런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쳤죠. 하지만 버팔로 빌스는 팀 내 넘버원 리시버인 스테판 딕스가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했어요. 그 차이로 저는 경기가 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칩스 디펜스의 경기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버팔로 빌스와. 버팔로 빌스 조시 알렌이 펼치는 이 패싱에서의 폭발적인 터치다운, 뭐 빅플레이, 뭐 예전에 게이브 데이비스에게 뭐 3개의 터치다운을 정말 허용했을 정도로 조시 알렌의 이 패싱 게임은 굉장히 막강하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캔자스 시티도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친 채 러싱은 내줬어요. 그리고 버팔로 빌스가 6명의 오라인을 꺼내 들든 이 칩스도 마찬가지로 뭐 굉장히 라이트한 패키지다 라고 설명드리기는 힘든데, 왜냐면 버팔로 빌스는 분명 니켈 패키지를 꺼내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칩스의 디펜스는 이 4-3 패키지까지는 꺼내 들었어요. 물론 그 이상으로 뭐 4명의 라인베커까지 꺼내 든다든지 그 정도는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상대적으로 라이트한 패키지를 꺼내 들었고, 그 이유는 패싱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칩스 디펜스의 가장 큰 경기 포인트는 4쿼터 이 시츄에이셔널 풋볼에 성공했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버팔로 빌스의 경우에는
이들이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이 켄 도르시를 해고하고 조 브래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이 플레이 콜러로 기용한 이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한 요소는 이들이 언더센터의 오펜스를 펼쳐나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러닝백 이 제임스 쿡을 바탕으로 러싱 게임을 펼치길 원한다. 그라운드 게임을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점이에요. 그 전에 버팔로 빌스 오펜스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패싱 게임이었잖아요. 굉장히 다른 색깔을 이 조 브래디 플레이 콜러 이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포메이션은 버팔로 빌스가 15번의 스냅이나 거진 뭐 3분의 1 이상으로 이 플레이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번치 포메이션, 그리고 타이트한 스플릿, 그리고 한 명의 리시버를 아웃사이드에 배치하면서 뭐 보통 X 리시버가 되겠죠. 그리고 조시 알렌은 언더 센터에서, 런닝백은 먼 거리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들을 펼쳐줬어요. 때때로는 러싱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플레이 액션으로 이 플레이처럼 진행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패싱 게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플레이는 일단 플레이 액션이죠. 러싱을 하는 척 하면서 플레이 액션을 이어졌고, 이들의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이 수비수들은 당연히 이 리시버들을 마크하게 됐고, 결국 이 런닝백이 에로우 라우트를 타면서 완벽히 이 공간이 열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조시 알렌은 이 런닝백이 열린 것을 잘 보고 패스를 던집니다. 이 상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인맨이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6 오펜시브 라인맨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거기에 더해서 타이트엔드마저 뭐 1명, 2명까지 버티면서 굉장히 헤비한 퍼스널을 버팔로 빌스는 원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 액션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제임스 쿡이라는 런닝백이 이전의 버팔로 빌스 런닝백과 다른 점은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점이에요. 뭐 러싱에서는 야드 애프터 컨택트 능력, 패싱에서는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 이렇게 알아서 좀 떠먹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버팔로 빌스 입장에서는 이 제임스 쿡을 얼마든지 활용을 하자. 이 선수가 가진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전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았고, 그를 계속해서 매 경기 활용하는 모습이었어요. 플레이가 너무 많아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자면, 일단 이 플레이는 똑같이 이 6 오라인맨입니다. 여기 한 명의 이 오라인맨이 추가되었고, 또 이렇게 타이트하게 리시버들마저 스플릿된 상황 속에서 캔자스 시티 칩스의 퍼스널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뭐 23번, 32번, 뭐 22번 굉장히 물론 라인베커들도 배치되어 있고 하지만 결국 버팔로 빌스라는 이 6 오라인맨이라는 오펜스를 현재 펼치고 있는 상대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분명 라이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버팔로 빌스는 이를 알기 때문에 오케이, 너네가 라이트한 패키지를 꺼내 들었고 투 하이까지 펼친다? 오케이, 우린 러싱 바로 간다. 와이드 존 러싱이 진행되었고, 이 제임스 쿡은 뭐 컷백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텐데, 그만큼 버팔로 빌스의 오펜스가 한정된 포메이션을 통해서 이 상대 디펜스의 움직임, 뭐 상대 디펜스의 퍼스널 구성, 포메이션 구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플레이들을 펼쳤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라인맨 76번이 또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크랙토스 플레이로 진행이 되었고, 이 제임스 쿡이 또 파워풀한 러싱을 보여줬죠. 이 76번이 이 리드맨이 되어서
리드맨이 되어서 토스 플레이가 이어집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러한 오라인맨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뛰어가지고 이 리드 블락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도 크랙 토스 플레이입니다. 똑같이 리드맨이 되어가지고 다 블락을 해주고, 캔자스 시티 칩스는 계속해서 뭐 달라지지 않아요. 물론 이 상황에서는 라인베커를 3명을 세우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한 명의 오라인맨이 추가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굉장히 타이트한 스플릿을 유지한 채 언더센터 기반에서의 러싱, 굉장히 플레이를 하기는 힘들어지죠. 계속해서 번치, 타이트 스플릿, 언더센터, 식스 오라인맨, 이러한 구성 요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76번을 계속해서 리드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가진 이 레터럴 무브먼트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버팔로 빌스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번치 포메이션 아니지만 어쨌든 뭐 사실상 비슷한, 이 나란히 이 트립셋에 있으면서 똑같은 플레이를 펼치죠. 듀오 플레이를 아까는 펼쳤죠. 단순히 뭐 와이드 존 러싱만을 펼친 것이 아닌, 뭐 아웃사이드 존만 펼친 것이 아닌, 우리는 갭 스킴도 때때로 플레이할 수 있다, 뭐 토스 플레이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식스 오펜시브 라인맨, 이번엔 번치 포메이션은 아니지만 나란히 각 라인 선상에 이 타이트 핸드와 함께 붙이면서 세우면서 또 다른 러싱 게임을 보여주죠. 이번에도 제임스 쿡이 이 퍼스트 다운을 만들어냈던 러싱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I 포메이션에서 6 오펜시브 라인맨, 이번에도 I 포메이션에서 똑같은 양쪽 라인 양쪽에 한 명의 라인맨, 한 명의 뭐 타이트 핸드를 세우면서 또 다른 이 헤비 퍼스널 패키지를 통해서 러싱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뭐 똑같죠. 이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똑같은 포메이션이 나오지 않나요? 계속해서 똑같잖아요. 라인맨 6명이고 나란히 붙어있고 타이트핸드 1명 추가하고 언더센터에서 러싱이 나가고, 아까 전에는 뭐 번치 포메이션에서 나가고, 단순히 그 차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캔자스 시티의 디펜스는 이를 잘 막아내기가 분명히 힘들었죠. 그렇지만 캔자스 시티 칩스의 디펜스도 제가 아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시츄에이셔널 풋볼을 4쿼터에 플레이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이 성공한 플레이들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4쿼터 마지막에 캔자스 시티는 오케이, 너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겠다 라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 플레이부터 느낀 건데요. 캔자스 시티 칩스는 디펜스가 여기서 사실 똑같은 상황이죠. 이 6번째 라인맨이 여기 있고 또 다른 2명의 이 리시버를 타이트하게 붙이면서 이들은 러싱을 또 한번 펼칠 것을 뭐 보여주죠. 그 전까지 계속 이러한 상황에서 러싱을 보였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캔자스 시티의 디펜스는 러싱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들의 블락킹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해요. 이 상황에서도 이 트랭킬 23번이 굉장히 빠르게 럼블리츠를 감행을 하면서 제임스 쿡을 막아냅니다. 아까 비슷한 상황에서의 포메이션에서의 상황이 있었죠.
뭐 이 상황에서 듀오 플레이가 펼쳐지기도 했고, 아마 캔자스 시티는 이 플레이를 보고 저는 럼블리치를 감행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라리 우리가 빠르게 블리치를 감행을 하고 이 러닝백에게 컷백의 기회를 없애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본인들이 이 러싱의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닝백은 일단 플레이 사이드의 방향이 윅 사이드로 진행이 되고, 러닝백은 이 컷백을 즐긴다라는 것을 저번 플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번에는 블리츠를 감행한다. 또 다른 이 태클 폴 루즈가 나왔던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이 플레이 사이드가 윅 사이드로 진행이 되었을 때 러닝백은 이 컷백 라인을 찾는다, 컷백을 즐긴다. 우리가 만약에 프런트 사이드를 굉장히 빠르게 해서 잘 막아내면 러닝백은 분명 백사이드로 컷백을 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대처하기 위한 이 태클링이 능한 코너백을 이 배치시키면서 확실한 태클링을 유도하는, 굉장히 우리는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너네 플레이를 계속해서 봤다, 3쿼터까지 봐왔다, 우리는 확실한 상황에서 너네를 저지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4쿼터에 들어서 버팔로 빌스가 계속해서 득점을 거두다가 4쿼터에서 갑자기 펀트를 차기 시작을 했죠. 바로 그 이유는 캔자스 시티의 디펜스가 쿠세를 읽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 플레이는 뭐 똑같이 언더센터 번치 포메이션에서 시작을 하지만 플레이 액션, 그리고 이 스테판 딕스의 굉장히 아쉬운 드랍 플레이로 이어진 장면이에요. 사실 이것만 보자면 똑같은 뭐 러싱을 할 건가? 아니네. 여기서 모션을 하네. 아니네. 스테판 딕스에게 뒷볼을 던지네. 이렇게 플레이가 이어지죠. 사실 이 플레이는 스테판 딕스를 위한 플레이였어요. 한 명을 이렇게 모션을 하면서 이 선수가 아웃사이드 리시버가 돼요. 그리고 스테판 딕스는 인사이드 리시버가 됩니다. 아웃사이드 코너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아웃사이드 리시버가 된 이 푸시콜을 받은 이 선수를 당연히 막아야 되고, 그런데 인사이드로 스테판 딕스가 돌입을 하는데 이 인사이드의 스테판 딕스를 막아야 하는 뭐 라인베커, 세이프티, 굉장히 급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제대로 막아내기가 사실 힘들죠. 사실상 뭐 존 커버리지 상황에서 이 드류 트랭킬이라는 라인베커가 스테판 딕스를 막기는 힘들고, 결국 하이 세이프티가 이 스테판 딕스와 경합이 되는데 분명히 좋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렇기에 이 플레이는 분명히 성공을 했어야 하고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스테판 딕스의 아쉬운 드랍으로 결국 실패가 되었죠. 네, 다음은 이 언더센터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번치 포메이션을 샷건에서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샷건에서의 이 카운터 버블 RPO, 여러분들 제 영상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버팔로 빌스 간의 경기, 이 조시 알렌 무임승차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플레이 굉장히 익숙하죠. 이 번치 사이드에서는 이 버블 스크린을 타는 척을 하나의 옵션으로 가지고 한 명의 뭐 라인맨을 풀링하면서 한쪽은 또 카운터 러싱을 감행하는 이 RPO 컨셉인데요. 이 컨셉을 통해서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무너뜨렸던 이 버팔로 빌스는 이 캔자스 시티를 상대로도 굉장히 많이 플레이를 합니다. 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황은 뭐 번치 포메이션에서 펼쳐지는 것은 아니고 뭐 트리 포메이션에 펼쳐지는데 어쨌든 원리는 동일합니다.
상대 디펜스가 블리츠를 감행하는 것을 보고 이 조시 알렌은 빠르게 이 스크린을 향해 패스를 던지고, 이 플레이는 당연히 뭐 포지티브한 야드를 생산을 합니다. 이 플레이는 똑같은 이 번치 포메이션 상황에서 펼쳐지는 RPO죠. 네, 이 상황도 똑같은 스크린 RPO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비슷한 플레이의 옵션 플레이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RPO도 펼치고, 그리고 또 뭐 쿼터백, 이 조시 알렌을 이 라마 잭슨처럼 이 러싱 상황에서의 옵션 선수로 사용을 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는데요. 일단 이 상황은 이 런닝백이 바깥으로 달리고 쿼터백이 이 라인맨과 플레이 사이드로 달리는 이 배쉬 플레이인데요. 배쉬 플레이는 여기서 이 조시 알렌이 읽어내죠. 만약에 이 선수가 이렇게 빠르게 다가오면은 쿼터백을 쫓으면 런닝백에게 공을 주고, 만약에 이 선수가 이 아웃사이드에서 런닝백을 기다리면은 조시 알렌이 뛰는 이 옵션 플레이의 일종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시 알렌이 뛰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다른 쿼터백 리드 플레이입니다. 이번에는 이 백사이드 엣지 러셔를 읽고 본인이 직접 달리는 조시 알렌입니다. 조시 알렌은 이처럼 이 리드 플레이로도 많이 이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이 선수가 달릴 수 있다라는 가장 큰 강점을 가진 선수이잖아요. 젤런 헐츠 작년 시즌 이 달리는 쿼터백으로서 굉장히 큰 성공을 보였고, 올 시즌 라마 잭슨도 패싱을 접목을 했지만 불구하고 러싱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있어요. 왜냐? 그것이 가장 큰 자산이니까. 조시 알렌도 분명히 달릴 수 있는 선수이고, 이 선수가 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탤런트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이 레드존에서 특히 이 쿼터백 드로우 플레이를 굉장히 잘 소화를 했습니다. 레드존에서 뭐 젤런 헐츠가 이 QB 드로우 플레이를 펼치는 것을 정말 많이 봐왔잖아요. 하지만 조시 알렌이 펼치는 모습은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QB 드로우를 계속해서 감행을 합니다. QB 드로우라는 것은 이렇게 MT 포메이션에서 펼쳐질 수도 있고, 어쨌든 쿼터백이 뛰는 것이 미리 이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공을 받자마자 뭐 아무런 옵션 없이 그냥 뛰는 플레이를 말합니다. 이 QB 드로우에서 2개의 터치다운을 무려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조시 알렌이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은 게 이러한 슈퍼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펼쳤다는 점이요.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들을 패트릭 마홈스 그 이상으로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 플레이도 사실 이렇게 스크램블하고 스텝업하고 이 색으로 연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지만 런닝백에게 공을 정확히 던지면서 또 다른 이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는 플레이로 연결이 됩니다. 이 센스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사실 옆으로 패스를 던진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또 다른 슈퍼 플레이, 뭐 조시 알렌의 전매 특허죠. 리시버들이 잘 오픈되지 않네? 근데 디펜스는 나를 보고 있지 않네? 오케이, 가자 하고 이 러싱을 보여주죠. 또 다른 플레이죠. 이 레드존이라는 상황에서 더욱더 강력해지는 그의 무기, 스크램블을 하다가 리시버가 열릴 때까지 온전히 기다려주고 시간을 벌고 그에게 열리는 타이밍에 있어서 완벽한 패스를 꽂아낸다. 이거는 사실
정말 대단한 경지예요. 이 패스는 진짜 너무나도 완벽하게 던졌어요. 네, 이처럼 조시 알렌이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팔로 빌스가 진 점, 패배한 점, 가장 큰 지분이 뭐냐라고 꼽는다면 저는 일단 션 맥더머트 감독을 꼽고 싶어요. 그를 이 패배 요인으로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캔자스 시티 칩스의 디펜스는 후반에 들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분명 버팔로 빌스의 오펜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고안을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의 이 알버트 브리어라는 이 칼럼니스트의 글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리스 존스는 이 인사이드, 이 디펜시브 태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치가 경기 마지막 뭐 중반쯤에 들어서 너 아웃사이드로 가라. 아웃사이드에 가서 조시 알렌을 잘 막아라. 이 조시 알렌이 아웃사이드로 뭐 나가고 이런 것들을 잘 막아라. 그런데 크리스 존스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나는 아직 인사이드에 있을 거고 우리가 아웃사이드로 보내는 것은 우리의 그 필살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오면 그때 하겠다 라고 크리스 존스가 이 코치의 말을 그러니까 거부를 했대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 본인의 지시를 본인이 따랐대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본인들이 직접 그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 맞춰서 플레이를 펼치기를 원하고 굉장히 전략적인 요소를 감행한 채 말이죠. 이 캔자스 시티의 선수들은 분명히 이렇게 호흡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코치도 오케이 너가 원한다면 그래라. 너가 생각하기에 그때가 딱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너는 아웃사이드로 가서 조시 알렌을 압박해라 라고 크리스 존스에게 그것을 또 허용을 해요. 그리고 그 플레이가 어떤 플레이를 만들어냈는지 지금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죠. Incomplete. Wow, this will be the play. If the Bills end up losing this game, it'll come back to this one. Diggs is wide open underneath. You got a crossing route right here underneath. That's open. He decides to go for the home run, but he gets hit right when he throws it. It's not a missed throw. It's because of the great Chris Jones. Looks so much like the Gabe Davis throw for a... 네, 크리스 존스가 어마어마한 빅플레이를 만들어냈던 장면입니다. 이 세컨 앤 나인 상황, 이 버팔로 빌스는 이 레드존 터치다운을 노리는 상황에서 이 플레이가 굉장히 아쉽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플레이였죠. 근데 이 플레이는 크리스 존스가 본인이 그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지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에 크리스 존스는 원래 인사이드에 있어야 하지만 아웃사이드에서 이 조시 알렌을 압박을 합니다. 블러쉬를 통해서. 결국 그가 만들어낸 이 압박을 통해서 조시 알렌은 이 패스가 어긋나게 되었고 결국 완벽히 와이드 오픈 찬스를 날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서드 앤 나인이 실패를 하면서 필드골을 시도를 하고 이 필드골이 실패가 되면서 캔자스 시티가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이처럼 캔자스 시티의 디펜스가 뭐 완벽했던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상황에 맞추어 코치는 변화를 선택을 했고 선수들도 그에 걸맞는 플레이를 펼침으로써 화답을 했어요. 하지만 버팔로 빌스의 경우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시종일관 라이트한 패키지를 꺼내들었고 캔자스 시티의 패싱도 못 맞고 러싱도 못 맞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 다마르 햄린이라는 이 스페셜 팀 선수 그리고 인간 승리의 표본이자 뭐 올 시즌 컴백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의 가장 큰 이 후보자이자 이 다마르 햄린을 이용한 페이크 펀트 콜은 제 생각엔 역사상 최악의 콜이지 않나 싶어요. 다마르 햄린이라는 이 스페셜 선수가 정말 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 풋볼 선수로서 정말 뭐 기적 같은 그러한 회복을 보이고 이 필드 위에 다시 나오고 정말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하지만 감동적인 스토리 이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야지 이 풋볼 필드에 있어서는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 다마르 햄린이 이 공을 받으면 뭐 캔자스 시티 칩스의 선수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뭐 이 완벽히 오픈을 열어준다, 뭐 그러한 스토리를 아마 예상을 한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다마르 햄린은 부상 이후에 제 운동신경을 회복하지 못한, 사실상 버팔로 빌스가 아니었으면 방출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예요. 그런데 그 선수를 가지고 페이크 펀트를 한다? 운동신경을 거의 잃어버린 선수를 페이크 펀트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션 맥더머트 감독은 본인이 진짜 역사와 드라마를 쓰고 싶어서 환장한 그런 플레이 콜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플레이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의 순간 속에서 각 코치, 각 선수들이 어떠한 플레이를 하나하나 펼친 것이 이 경기의 승패를 결국 좌지우지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경기 리뷰는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제 캔자스 시티가 다음 볼티모어 레이븐스 경기를 앞두고 어떤 숙제를 가지고 있냐. 일단 칩스 오펜스, MVS가 뭐 정신을 차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음 주가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MVS는 정신을 차렸기에 이제 다음은 미콜 할드먼이 정신을 좀 차리자. 그리고 패트릭 마홈스, 이들의 뭐 오라인, 리시버, 현재 런닝백,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데 부상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칩스 디펜스는 지금처럼만 했으면 좋겠어요. 코너백들 굉장히 타이트하게 맨 커버리지를 수행할 수 있고 존 커버리지 상황에서도 태클링 능력 분명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이들의 라인백커진이 제일 좀 현재까지로는 아쉬운 모습이지만 라마 잭슨을 제어할 수 있는 이 태클링을 확실하게만 보여준다면 칩스에게도 분명히 승기의 기회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버팔로 빌스와 캔자스 시티 이 세기의 대결, 이 와일드카드전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